찬바람이 매서운 어느 비오는 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울 외곽의 한성대교 위에 멈춰섰다. 1년 전 딸을 잃은 성공한 사업가 김현우는 미약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다리 아래로 내려간 그는 낡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6살 정도의 마른 소녀가 쌍둥이 아기 2명을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추위에 질식할 듯 숨을 몰아쉬는 소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고 그 시선은 현우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 순간 현우는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깨달았다. 현우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가슴은 차가운 공기보다 더 답답하게 조여왔다. 콘크리트 기둥 아래 그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맨 땅에 앉아 두 아기를 꼭 안고 있었다. 현우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이 텅 빈 바닥에 울려 퍼졌다. 소녀는 화들짝 놀라더니 동생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아저씨, 저희를 쫓아내지 마세요. 조용히 있을게요. 그 말은 현우의 가슴을 찔렀다. 현우의 기억 속에 1년 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딸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똑같은 두려움 가득한 눈빛, 아빠, 저를 떠나지 마세요라는 똑같은 애원. 현우는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을 걸려고 했다. 얘야, 이름이 뭐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소녀는 고개를 숙였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다만 아기들을 끌어안은 떨리는 손만이 있었다. 아기 중 한 명은 작게 흐느끼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얇은 천조각에 덮인 채 잠들어 있었다. 그의 운전기사이자 충실한 비서인 최 기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다. 눅눅하고 차가운 곳에 있는 새 아이. 세상에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가 한숨 쉬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소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저희를 팔지 마세요.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그 말은 칼처럼 그를 찔렀다. 현우는 눈물을 참으며 손을 내밀었다. 아무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약속할게, 아영아. 그가 이름을 묻자 소녀는 망설이며 그 남자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본 후에야 자신의 동생 중 한 명을 그가 안도록 허락했다. 아기는 솜털처럼 가벼웠다. 현우는 자신의 두꺼운 재킷으로 아이들을 덮고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다. 아영이는 낡은 천조각이 든 누더기 가방을 끌어안고 뒤따라 차에 올랐다. 병원으로 가는 여정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병원은 밝은 빛과 소독약 냄새로 그들을 맞이했다. 간호사들은 서둘러 차로 달려와 조심스럽게 아기들을 들것으로 옮겼다. 아영이는 마른 손가락을 떨면서도 동생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현우는 그녀 옆을 걸으며 가슴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고통을 느꼈다. 그가 직접 딸을 중환자실 ICU로 안고 갔던 그날의 기억. 혹시 아버님이신가요? 한 간호사가 기록을 하면서 물었다. 그 질문은 그에게 번개처럼 내리쳤다. 그는 굳어졌고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즉시 입원시키기 위해 서류에 서명했다. 병실 유리창 너머로 아영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쌍둥이 중 한 명의 뺨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뿐만 아니라 굳은 결의도 읽혔다. 마치 어른의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현우는 이 광경을 바라보았고 그의 가슴은 이상하면서도 따뜻한 고통으로 가득 찼다. 의사가 생명에는 위협이 없다고 확신시켜 주었을 때 그는 결정을 내렸다.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야겠다고. 최 기사는 그저 고개를 저었지만 침묵했다. 늦은 밤 차는 호화로운 대저택으로 들어섰다. 집은 텅 비어있고 차가웠다. 1년 전 딸이 죽은 이후 그곳에는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었다. 현우의 아내 이서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창백했다. 그녀는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로 떨렸다. 당신이 남의 아이들을 우리 집에 데려온 거예요? 그냥 두고 올 수 없었소. 현우는 목이 쉬어 조심스럽게 아기들을 소파에 눕히며 대답했다. 당신이 봤어야 해. 얼어 죽기 직전이었소.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이 이글거렸다. 그럼 나는요? 당신은 이 집에 아직도 우리 딸의 그림자가 있다는 걸 생각이나 했어요? 다른 아이들로 그 애를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아영이는 모든 말을 들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동생들에게 속삭였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떠날게. 현우는 그 말을 듣고 날카롭게 돌아섰다. 그는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 나는 누구도 대체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야. 그들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도 그들이 필요해. 서연은 돌아섰고 계단을 올라가
남편을 낯선 아이들과 남겨두었다. 아영이는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고 아기들은 작게 울었다. 그날 밤 아무도 저녁 식사에 손대지 않았다. 아영이는 밥 한 조각을 가지고 조용히 천천히 먹으려고 애쓰며 외톨이처럼 앉아 있었다. 아기들은 그녀 옆에 놓인 임시 아기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현우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기들에게 손을 뻗을 때 그의 손은 떨렸다. 쉬 조용, 울지 마. 누나가 여기 있어. 아영이는 속삭이며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연은 이 모습을 관찰했고 잠시 그녀의 눈에 망설임이 스쳤다. 그녀는 아직 어린 소녀가 어른 엄마의 부드러움으로 동생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너무나 큰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외면했다. 늦은 밤 온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서연은 손님 방을 엿보았다. 그곳에는 침대 옆에 현우가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잠든 아영이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그것은 그가 죽은 딸을 바라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서연은 손바닥으로 문설주를 눌렀다. 숨이 막혔다. 그가 그 애를 대체하고 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침실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다. 당신은 우리 집을 보육원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녀의 외침이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때 도시의 다른 곳, 또 다른 호화로운 집에서는 다른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아영이와 쌍둥이의 친아버지 정민주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백하고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아내가 죽은 후 그는 슬픔에 잠겼고 그의 새 아내 강소희는 아이들을 잊으라고 설득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 없어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가락을 대며 차갑게 말했다. 유산을 나에게 넘기고 당신은 모든 것을 잊어요. 그 옆에는 변호사 서준이 앉아 서류를 위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다. 반면 김현우 씨의 대저택에서는 이제 막 사랑받을 권리와 삶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김현우 씨 댁 대저택은 새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현우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밤새 그는 아영이와 쌍둥이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동이 트자 집 안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영이는 동생을 조용히 흔들며 속삭였다. 자, 지훈아, 지우야, 무서워하지 마. 누나가 여기 있어. 서연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섬광이 떠올랐다. 예전에 딸이 아파서 헐떡이며 자신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엄마, 가지마. 그녀는 목이 메었고 서연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식사의 정적은 전화벨 소리로 깨졌다. 현우가 전화를 받자 건너편에서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다. 김현우 씨, 모두 당신이 자신의 아이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인인 척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누구시죠? 현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기자, 이재민입니다. 곧 온 도시가 당신이 불법적인 상속자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대화를 들은 서연은 창백해졌다. 정말이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이들이 당신의 아이들이냐고요? 그는 즉시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침묵은 그녀의 희망을 짓밟았다. 서연은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일어서서 떠났다. 아영이는 옆에 앉아 차가운 죽그릇에 고개를 숙이고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듯했다. 정오 무렵 도시는 발칵 뒤집혔다. 인터넷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다. 낡은 원피스를 입은 마른 소녀가 마트에서 분유 상자를 훔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굵은 글씨로 억만장자의 사생아가 도둑질하다 라는 제목이 붙었다. 대저택에서 서연은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던졌다. 이제 속이 시원해요. 온 도시가 비웃고 있잖아요. 그녀가 남편에게 소리쳤다. 현우는 거친 숨을 내쉬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아영이를 믿소. 아영이는 훔쳤을 리 없소. 아영이는 이 말을 듣고 서럽게 울었다. 제가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냥 보기만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날 밤 소녀는 자신의 누더기들을 가방에 모아 동생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다.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아. 가자.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문 앞에는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가지마. 그녀는 속삭이며 무릎을 꿇었다. 아영아, 나에게 기회를 줘. 소녀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껴 울었다. 여자와 그녀의 입양딸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현우는 법원 소환장을 받았다. 내일 법정에서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엄격한 눈빛의 흰머리 판사는 재판 시작을 알렸다. 변호사 서준은 자신 있게 증거, 즉 그 비디오 영상을 화면에 제시했다. 방아는 봐, 제가 훔쳤어 라며 술렁거렸다. 서준은 능글맞게 웃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 아이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장소는 보육원입니다.
증언대에는 강소희에게서 뇌물을 받은 보육원 원장 박미경 씨가 올라섰다. 그녀는 차갑게 진술했다. 저는 아영이가 동생의 젖병을 빼앗는 것을 보았습니다. 잔인한 아이입니다. 아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벌떡 일어섰다.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들을 때리지 않았어요. 밤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지막 남은 밥 조각도 나눠 먹었어요. 방 안이 웅성거렸다. 서연은 참을 수 없어 일어섰다.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영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동생들을 흔들고 마지막 남은 밥 한 조각도 나눠 먹는 것을 직접 봤어요.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현우의 아내가 아이들을 변호하는 것에 놀라 그녀를 돌아보았다. 판사는 재판을 계속하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한 노인 증인이 일어섰다. 흰머리의 김수님 할머니, 정민준 가족의 전 이웃이었다. 그녀는 지팡이에 기대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정민준과 그의 새 아내가 비 오는 밤에 아이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아빠, 저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애원했고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경랑에 휩싸였다. 강소희 옆에 앉아있던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소희는 분노로 창백해졌다. 거짓말입니다. 서준이 소리쳤다. 증거가 없습니다.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망치를 두드렸다. 재판은 연기되었다. 현우는 아영이를 세게 안아주었다. 그녀는 떨었지만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불빛이 반짝였다. 다음 날 경찰이 변호사 서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위조된 서류와 박 원장 계좌로의 송금 내역이 발견되었다. 뉴스에는 영상이 나왔다. 변호사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보육원 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가짜 비디오를 올렸던 기자 이재민이 TV에 출연했다. 저는 김현우 씨와 어린 아영이에게 사과드립니다. 그 비디오는 가짜였습니다. 대저택에서 아영이는 현우 옆에 앉아 있었다. 소녀는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작은 손은 그의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이제 그녀는 그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한편 친아버지 민주는 법원 복도에서 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빨갰다. 아영아, 미안하다. 나는 너희 엄마와 동생들을 잃고 정신이 나갔었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나에게 돌아와줘. 소녀는 현우의 팔을 움켜쥐며 뒷걸음질 쳤다. 싫어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에게는 이미 아빠가 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딸의 신뢰는 그가 비 오는 밤에 그녀를 쫓아냈던 그날 밤 불타버렸다. 강소희는 법정 건물에서 곧바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 애 때문이야 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쳤다. 그녀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저 소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복수할 거야. 기자들은 그녀가 광기에 빠지는 모습을 녹화했다. 현우는 아영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절대로. 그의 옆에는 서연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고통뿐만 아니라 잔잔한 따뜻함이 있었다. 그날 밤 최근까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던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영이는 수줍게 하지만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이 다시 아버지가 되었음을 느꼈다. 심판 다음 날 아침은 새로운 시련을 가져왔다. 신문과 뉴스 사이트는 난리가 났다. 다리 밑에서 발견된 아이들이 법정 드라마의 중심이 되었다. 아영이와 쌍둥이의 사진이 곳곳에 실렸다. 일부는 어린 도둑이라고 썼고 다른 일부는 어른들의 냉소주의의 희생양이라고 썼다. 현우는 집무실에 앉아 주주들의 전화를 듣고 있었다. 당신은 즉시 이 스캔들에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전화로 소리쳤다. 주식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억 원을 잃고 있습니다. 현우는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아이들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주식을 팔고 싶다면 내가 사겠습니다. 그의 말은 도전처럼 들렸다. 일부는 당황했고 일부는 분노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한편 대저택에서 서연은 부엌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아영이가 동생들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던 것을 기억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랜만에 여성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녀는 간단한 죽을 끓여서 직접 그릇을 소녀 앞에 놓았다. 고마워요. 아영이는 숟가락에 겨우 손을 대며 속삭였다. 서연은 눈물을 숨기기 위해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경찰은 위조 증거를 제시했다. 뉴스에는 녹화 화면이 나왔다. 변호사 서준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박 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재민 기자는 카메라 앞에서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영이는 화면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실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느꼈지만 폭풍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경찰이 다시 왔다.
내일은 양육권에 대한 재판이 계속됩니다. 준비하세요. 현우는 서류를 꽉 쥐었다. 서연은 아기를 안고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요. 법정은 더욱 붐볐다. 카메라가 번쩍이고 기자들이 속삭였다. 판사는 재판 속계를 알렸다. 서준은 이미 없었다.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민준이 발언했다.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고 지쳐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제가 그들을 쫓아냈을 때 저는 잘못했습니다. 아영이에게 사과합니다. 저는 그들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영이는 움츠러들며 현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저는 그와 함께 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에게는 이미 아빠가 있어요. 판사는 민준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당신의 잘못은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신의 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민준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그러나 판사는 이미 양측에게 말했다. 법원은 김현우 씨 부부에게 양육권을 부여할 가능성을 조사할 것입니다. 방안이 술렁거렸다. 서연은 처음으로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우리 가족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그녀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아영이는 울면서 서연을 껴안았다. 판사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이미 예감이 느껴졌다.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적은 포기하지 않았다. 강소희는 지원을 잃은 분노로 법원 건물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수갑을 찬 그녀의 손이 경련을 일으켰고 화장이 번졌다. 이 모든 것이 그 애 때문이야. 저 소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그녀는 소리치며 위협을 퍼뜨렸다. 기자 무리는 그녀의 광적인 몰락을 녹화했다. 대중의 눈에는 강소희가 마침내 악당으로 변했다. 그날 밤 아영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동생들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서연이 들어왔고 문 앞에서 멈춰섰다. 기억이 떠올랐다. 예전에 딸도 엄마 또 불러주세요라고 부탁했었다. 너도 잠이 안 오니?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아영이는 화들짝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다가와서 처음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영이는 서럽게 울었고 갑자기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엄마. 엄마라는 단어는 서연의 가슴을 태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쓰라린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소문은 계속 타올랐다. 일부는 현우를 위선자라고 비난했고 다른 일부는 그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뉴스에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다. 아영이의 가짜 비디오가 편집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녹화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론은 급격히 아이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대저택에서는 처음으로 진정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영이는 동생들과 놀았고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을 허락했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서연에게 속삭였다. 봐, 저 애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아직 남아 있었다. 마지막 법정 심리. 그날 아침 가족은 함께 법원 건물로 향했다. 기자들이 그들을 에워쌌다. 카메라가 번쩍였다. 아영이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다. 다른 손에는 낡은 곰 인형을 안고 있었다. 서연은 쌍둥이 아기 중 한 명을 안았고 다른 한 명은 사회복지사가 안았다. 가족은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판사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오늘은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적들은 약해졌다. 강소희는 체포되었고 서준은 조사를 받고 있었다. 박 원장은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아있었다. 아이들은 누구에게 맡겨질 것인가? 검사는 차갑게 말했다.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김현우 씨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법은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현우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피해 인연이 가족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이 가족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 중 누구도 다시는 다리 밑에서 끝나지 않도록 맹세합니다. 방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판사는 망치 소리로 멈춰야 했다. 서연이 그의 옆에 섰다. 저는 딸을 잃고 제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영이와 동생들은 제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아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제발 저희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 순간 법정은 이미 그녀의 편이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법원은 심의할 것입니다. 결정은 내일 발표될 것입니다. 그날 밤 가족은 결말을 기다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지만 또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아영이는 서연에게 기대어 잠들었다. 현우는 옆에 앉아 1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어린 소녀가 진정한 집을 찾을 수 있을까? 그날 아침은 흐렸고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법원 문 앞에는 군중이 모여 있었다. 기자들, 호기심 많은 행인들 모두가 기다렸다. 누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을 것인가? 현우는 단정한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렸다. 아영이는 그의 손을 잡고 곰 인형을 가슴에 안았다. 서연은 쌍둥이 중 한 명을 안았고 다른 한 명은 사회복지사가 안았다. 가족은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 아래에서 법정으로 들어섰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법원은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들었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사 서준은 서류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원장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소희는 체포되었습니다. 정민주는 자신의 진술로 부모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방안이 웅성거렸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붉었다. 수갑을 찬 소희는 그저 휘식거렸다. 판사가 계속했다. 정황을 고려할 때 법원은 아영이, 지훈 그리고 지유의 양육권을 김현우 씨 부부에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영이는 즉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더니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몸을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는 영원히 우리 딸이다. 소녀는 흐느껴 울며 그를 세게 껴안았다. 서연이 다가와 그들 둘을 껴안으며 속삭였다. 나에게 다시 아이들이 생겼어. 방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부 기자들조차 눈물을 닦았다. 몇 주가 지났고 김현우 씨 댁 대저택은 변했다. 예전에는 고요했던 곳에 이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영이는 서연 옆에 앉아 글을 배우고 있었다. 현우는 쌍둥이와 놀며 그들을 자신의 팔 위로 높이 들어 올렸다. 어느 날 밤 아영이가 학교에서 공책을 가져왔다. 우리 집에 대해 글을 쓰는 숙제를 받았어요. 그녀가 수줍게 말했다.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뭐라고 썼니? 아영이는 페이지를 펼치고 큰 소리로 읽었다. 나의 집은 벽이나 부가 아닙니다. 나의 집은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고 동생들이 미소 짓는 곳입니다. 나의 집은 아무도 떠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 말은 침묵 속에 매달렸다. 서연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현우는 소녀를 세게 안았다. 그것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집이다. 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건기는 새로운 색깔을 가져왔다. 대저택 정원에는 망고나무가 꽃을 피웠고 아영이는 꽃이 만발한 가지 사이에서 동생들과 함께 뛰어다녔다. 서연은 테라스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이 아닌 감사함만이 있었다. 현우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영이는 동생들의 손을 잡고 웃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집, 가족, 그리고 전에는 꿈꿔본 적 없는 미래를 가졌다. 그리고 구름을 뚫고 나온 태양이 그들 모두를 새로운 삶의 상징인 부드러운 금빛으로 비추었다.